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항암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부작용의 양상과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방암 닥터스 토크쇼 유방암 환우분들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의 더욱더 포커스된 주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피부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피부 그리고 탈모, 손발톱 이렇게 세부 주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암 피부 부작용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항암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전통적인 우리가 항암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피부나 아니면은 모낭세포나 아니면 손발톱을 만드는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도 항암제에 의해서 같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쓸 때 항암 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우분들이 쓰시게 되는 약제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아니면 카페시타빈, 탁센 계열인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또는 독소루비신과 같은 약제들을 이제 유방암 환우분들이 좀 투약받게 되십니다. 또 다른 약제는 이제 분자표적 치료제인데요. 앞서 전통적인 항암제는 조금 타겟이 없이 그냥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모두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학이 조금 더 발전해서 암세포에 조금 더 특이적인 이제 공격 타겟을 갖춘 거죠. 그래서 그 타겟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표적이 정상 피부에도 일정 기능을 하는 타겟이어서 이것이 같이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암 피부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에게서는 이제 허셉틴이 유명한 약제이고 그 외에도 뭐 라파티닙이나 아니면 리보시클리브, 뭐 알펠리식과 같은 약제들을 투약하게 됩니다. 마지막 약제는 면역강문 억제제인데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감시 기능을 회피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면역강문 억제제는 그 우리 몸의 면역을 암을 공격할 수 있게 증강시켜서 이 암을 치료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역 시스템이 과활성화가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피부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항암제에서 피부 부작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항암 피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의 항암 하시는 분들에서 흔하게 경험하시는 것이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양상의 발진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에 있는 피부 부속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탈모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손발톱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려워서 긁어서 찰상이 많이 생긴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울긋불긋 이렇게 발진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가려워서 긁은 흔적들 그리고 울긋불긋한 발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더 붉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발진을 우리가 반구진성 발진이라고 하는데요. 평평한, 그러니까 튀어오르지 않은 병변과 튀어오른 병변들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발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제에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약물 발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피부 발진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몸통에서 시작돼서 팔다리로 점차 퍼지게 됩니다. 흔히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가렵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 약제 중에서는 탁센 계열 약제에서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반구진성 발진은 우리가 항암제를 투약할 때 광광인성, 햇빛에 조금 더 민감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반구진성 발진이 이렇게 햇빛 노출 부위, 얼굴, 여기 가슴 부위, 이렇게 햇빛 노출 부위에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왼쪽이 이제까지 설명드린 반구진성 발진인데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늘이 깔린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인가 하실 겁니다. 근데 항암 피부 부작용 중에 하나로도 여드름과 유사한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여드름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드름은 이제 일반적으로 피지, 샘 발달이 많은 얼굴 부위에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항암 피부 부작용에서 나타나는 여드름량 발진은 팔다리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여드름 부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부위에도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항암 피부 부작용으로는 손발바닥에도 조금 특징적인 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손발바닥이 붉게 변하고요. 그리고 땡땡 부어서 통증이 동반됩니다. 이런 것을 손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항암제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 유방암에서는 이제 카페시타빈이나 독소루비신 같은 약제를 투약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것은 전통적인 항암제보다는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새로운 항암제를 썼을 때 조금 더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굳은 살이 베기듯이. 그래서 이게 걸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하고, 이 혀가 땡땡 부어있죠. 그래서 점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미란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궤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색소의 이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손발바닥, 사지 말단 부위에 색소 침착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혀가 까맣게 변한 모습입니다. 유방암에서는 주로 카페시타빈을 썼을 때 이 사지 말단 부위가 조금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색이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반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썼을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또 유방암 환우분들께서 치료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방사선 조사 부위에 방사선 피부염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암 피부 부작용의 치료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항암 피부 부작용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심하지 않을 때는 보습제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조금 더 심했을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또는 먹는 약제들까지 써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치료 부분은 저희 의료진들이 조금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환우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가로 어떤 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올바르게 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욕이나 사우나는 피해 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정제는 순한 걸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는데, 순하다고 하면 이 약산성 세정제를 의미하고, 만약에 나는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 이러면 아기용으로 골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를 미는 것은 피부 장벽을 깨트리는 너무나 안 좋은 일이므로 삼가해 주셔야 되고, 샤워 후에 물기를 닦을 때도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고 하며 닦는 게 아니라 톡톡 가볍게 두드려가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요. 샤워 후에 한참 있다가 보습제를 바르시면 안 되고요. 즉시 발라주셔야 됩니다.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산뜻한 것보다는 조금 보습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향료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에는 조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것들이 없는 것을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샤워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루 이후에는 최소 발라주시고, 그래도 건조한 부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손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을 많이 하고 씻으면서 씻겨져 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되직한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렵더라도 긁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무작정 참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가려운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차가운 자극을 우리 피부에 가하면 가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냉찜질을 하거나 아니면 보습제 자체에 우리 피부의 냉각 수용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성분들, 멘톨이라든지 크라요심이라든지 그런 성분들 자체가 들어가서 발랐을 때 쿨링감이 드는 보습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럼에도 나도 모르게 잘 때 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고, 나 진짜 너무 못 참겠어 이러면 자기 전에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그래도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옷을 고르실 때는 피부에 직접 닿는 이제 속옷 같은 경우는 면 100% 소재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속옷 같은 거, 벨트, 너무 꽉 끼는 옷 입으면 그 부위에 발진 생기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헐렁한 옷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 옷 같은 경우에는 옷에 그런 가공하면서 이제 남은 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탁 후에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세탁하고 나면 잘 헹구지 않았을 때 세탁세제가 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피부의 자외선은 정말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낮에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조금 삼가주시면 좋겠고, 야외에 나가실 때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 모자, 양산, 기놀 이런 거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늘 강조드리는데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제, 화학적 차단제, 우리 쉽게 말하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민감성 피부의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것은 무기자차이고, 그리고 무기자차 성분 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성분으로 징크 옥사이드만 단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징크 옥사이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질이기도 하면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실내 습도와 온도 유지해 주시고, 각자 환경에 맞는 적절한 수분 섭취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하시고요. 다만 얼굴에 활동성이 심한 발진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두껍게 메이크업 하면 지우실 때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메이크업은 삼가주시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착용하는 시간, 내가 뭐 사회생활 해야 된다 이러면 밖에 나갈 땐 하시고, 다만 집에 돌아오셨을 때 가급적 빨리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부 문제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모발에 생길 수 있는 문제, 대표적으로 탈모이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장기 때 이제 빠르게 분열을 하는데요. 그때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낭,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므로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탈모가 생기고, 그 같이 있는 색소세포까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색도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약 65%에서 탈모나 아니면 이 모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런 탈모는 조금 더 잘 일어나게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탈모가 언제 시작되는지, 항암 치료 후 1에서 4주 사이에 초반부터 급격히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피, 머리카락부터 빠지게 되고, 이어서 눈썹이나 속눈썹 또는 채모 같은 경우까지도 진행 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언제 다시 날까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6에서 8주 사이에 새로 솜털처럼 자라는 머리카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좀 확실하게 자라는 거를 보고자 한다면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다만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이전보다 조금 가늘고 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나는 곱슬머리 아니었는데 꼬불꼬불하게 날 수도 있고, 색도 조금 처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돌아오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조금 영구적인 탈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을 종료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모발이 전혀 자라지 않거나 예전하고 좀 다르게 불완전하게 자란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구 탈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필이면 유방암 환우분들에서 많이 쓰시는 탁센 계열 약제에서 이런 영구 탈모가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제 문헌마다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영구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6개월이 지나도 내가 머리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하면 요거는 조금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항암제에 의한 탈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유방암 환우분들은 항암제 외에도 항호르몬 요법으로 인한 탈모도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탈모에 보호 효과를 가지는데, 이 항호르몬 요법으로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드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 기간 동안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외에도 이 두피의 모낭염 같은 병변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색이 변한다든지 할 수 있고, 이제까지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머리카락이 이렇게 굵고 길게 자라나는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녹시딜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바르는 약제서부터, 뿌리는 약제서부터 맥주, 효모 영양제라든지 이런
탈모 영양제, 또는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빛 나오는 기계 하는 거, 이제 이런 기계도 한번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두피를 감으실 땐 피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감아주시고 강하게 자극을 주시는 건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순한 제품, 약산성 사용해 주셔야 되고, 탈모 샴푸 좋은 거 사셔서 너무 오래 또 방치해 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깝더라도 너무 오래 방치해 두지 마시고 3에서 5분 정도만 두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피부에 보습제 바르는 거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두피도 피부입니다. 아직까지 바르는 보습제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두피에도 두피 전용 보습제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도 같이 건조해지니까 보습제 발라주시면 도움 되겠고요. 이제 모발 같은 경우에는 말릴 때 조심해야 되겠죠. 비틀거나 이러지 않게. 그리고 젖은 상태는 머리카락 큐티클 다 벗겨져 있고 늘어나 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빗으면 안 되고, 이제 빗을 고를 때는 이 빗살이 넓고 그리고 끝이 뾰족하지 않은 거, 둥근 팁으로 된 거, 그리고 쿠션 있어서 충격 완화해 줄 수 있는 빗으로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이나 자외선 손상 피해 주셔야 돼서 말릴 때도 귀찮으시겠지만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겠고, 두피에는 선크림 바를 수 없으니까요. 모자나 양산 착용해서 자외선 손상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꽉 묶거나 당겨지는 자극은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건 삼가해 주셔야 되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염색과 파마일 것 같습니다. 염색하고 파마를 아예 피하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너무 작게 하게 되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하는 건 좋지 않겠고, 또 셀프 염색 많이 하시는데요. 셀프 염색이 능숙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능숙하지 않으면 염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염색약 노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니라 쓸데없이 두피에 묻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능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염색 하루 전에는 머리 감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머리카락에 피지나 각질 같은 게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젖은 상태 머리카락 약하니까 두피 젖은 상태에서 자면 안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베개니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암 이제 할 때 내가 만약에 좀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항암을 이제 시작하실 예정이라고 하면은 항암 치료 시작 전에 조금 짧게 커트를 하시면 조금 이제 관리도 쉬워지고 심리적인 충격도 조금 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발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발톱은 이 손발파도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 붙어 있는 게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박리가 되면서 이게 들뜨고 심지어 출혈 소견까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손톱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울긋불긋 유가종성 피부가 증식한 양상입니다. 굉장히 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또 색소 침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침범하기도 하고 여러 개 다 먹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발톱 문제도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손발톱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손발가락 끝에 이 피부보다 살짝 튀어나온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둥글게 하면 이 끝에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네모나게 깎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다 보면 손발톱이 이제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리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은 이제 딱딱딱딱 손톱 깎는 그 자극에도 손톱이 심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 깎으실 때는 샤워하고 나면 조금 부드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깎아주시면 좋겠고, 정말 너무 약해져 있다 그러면은 손톱 깎기보다는 긁어내는 거, 갈아내는 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손톱에 하는 이 큐티클 다 제거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거나 매니큐어, 젤네일 이런 거 하시지 않아야 되겠고, 당연히 물어뜯거나 거스름 뜯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고요. 이 되직한 연고제형 보습제를 손 발톱 주변까지 꼼꼼히 잘 발라주시고, 이제 평소에 조금 편한 신발, 꽉 끼는 신발 안 되고요. 앞코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굽이 써서 앞으로 압력이 모이는 신발, 그런 거는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맨발로 다니기보다 면소재 양말을 착용해서 보호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장기간 서 있거나 아니면 걷는 것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음료수 캔 딱딱 따는 거, 그 다 손톱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해 주시고, 장시간 또는 잦은 물 노출 피하시고, 혹시 작업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중으로 장갑을 끼셔야 되는데요. 안쪽에 면장갑 끼시고 겉에 방수장갑, 고무장갑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착용하고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까지 항암 피부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암 피부 부작용은 굉장히 번거롭고 또 힘든 증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항암제가 잘 듣고 있다, 암과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있지만 올바른 관리와 도움으로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잘 극복하시고 한우분들의 피부와 그리고 몸,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방암 치료가 달라졌어요. 허투 저발염과 초저발염 유방암이란 무엇인지, 새로운 약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분류는 크게 3가지, 더 구체적으로 하면 4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은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호르몬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고요. 허투라는 단백질 발현 또는 유전자 이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허투가 양성이냐 음성이냐라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가 양성이면서 호르몬도 양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누고 따지고 보자면 이제 4가지로 나뉘게 되는 건데, 크게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다 없으면 삼중 음성 이렇게 나누게 되죠. 우리가 이제 허투 저발현, 초저발현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허투 양성이 뭔지부터 알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허투 양성 유방암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핵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이 유전자에서 이 세포 허투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게 합니다. 세포 표면에. 그러면 이제 세포는 세포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서 세포 안에 이걸 핵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세포를 자라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허투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허투 발현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 암이 허투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냥 허투 유전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막에 허투 단백질도 많이 발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허투에 의한 자극이 신호가 활성화돼서 더 증폭돼서 세포의 증식을 더 촉진시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것이 허투 양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허투 수용체가 많다. 그래서 성장이 빠르다. 허투를 요거를 차단시키면은 항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허투 양성 유방암 진단은 세포 표면에 허투 단백질이 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얼마나 염색이 되어 있냐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으면 0이라고 하고 조금 있다 하면 1, 조금 있는데 좀 애매하다 2 포지티브, 아주 진하게 염색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3 포지티브라고 하고요. 단백질을 그냥 염색을 해서 딱 봤을 때 3 포지티브면 거의 유전자의 증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 검사 없이 허투 양성 유방암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좀 덜 염색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봐야 정말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2 포지티브라고 나오면 우리가 추가로 유전자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유전자 증폭이 있나 없나를 보아서 만약에 양성이면 양성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다, 허투 음성이다 라고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뭐 조직변비 검사 결과지 떼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있냐 없냐 세포 표면에 그거는 면역화학 검사, 그러니까 염색하는 검사를 면역화학 검사라고 하고 CRB2라고 하는 게 허투입니다. 그래서 그게 3 포지티브다, 아 나 허투 양성이구나 이렇게 뭐 면역화학 검사를 보게 되고요. 이제 애매하게 나오면 유전자 자체가 얼마나 증폭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뭐 세포마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1대1로 유전자 발현이 까맣게 한 개씩 분홍색이랑 1대1로 뭉친듯이 나오는데 유전자 증폭이 있으면 보시면은 유전자 하나당 까맣게 보이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증식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유전자 검사는 분자 병리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병리 결과 보시면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허투 양성이 보통 전체 유방암의 25%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허투 호르몬이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허투라고 하는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이제 차단하는 항체가 나온 것이 제일 유명한 것이 허세틴, 트라스주맙이라는 거고, 퍼제타, 퍼투주맙이라는 약도 있고, 그 외 캐사일라와 에노투라는 약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연구에서는 일반 항암제하고 표적 치료제 두 가지,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 두 가지를 병합해서 3제 요법을 사용한 게 이 항암제하고 트라스주맙이라고 한 개만 사용한 것보다 그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유지되는 기간이 12개월 대 18.7개월로 굉장히 늘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1차 치료, 표준 치료는 이 3제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보시면 이제 50대 여자분인데 옛날에 유방암 1기로 호르몬 음성이었고 허투 양성이어서 수술 받고 항암을 4차를 하셨습니다. 근데 1cm 미만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허세틴이라고 표적치료제 쓰지는 못하거든요.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로 표적치료제는 못 썼는데 2년 뒤에 이렇게 다발성 간전이가 생겼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세탁셀이나 항암제하고 표적치료제 두 가지 3제요법 치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이 간전이가 줄어들고 좋았었죠. 반응이 좋죠. 그래서 보시면 4기 허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 그 연구 참여자들을 봤더니 4기 암이지만 8년 시점에 37%가 생존해 계시더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약이 좋고 치료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보험이 돼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모든 환자가 케이스가 좋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병이 내성이 생겨서 폐전이가 이분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치료로 캐사일라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 약물 복합체인데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폐에 병변들이 있는 게 크게 뭐 줄지는 않고 유지된다 하는 정도 그리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 간에 이렇게 있던 것도 비슷했고요. 근데 결국은 9차까지 우리가 치료를 했더니 다발성 이제 폐전이가 나빠지셨던 거죠. 그래서 표적 치료제를 하면 반응이 좋고 오래 사시긴 하지만 결국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고 방금 보여드린 캐사일라 같은 약제도 평균 2차로 쓰면 한 10개월 정도 쓰면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약이 많이 발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요새 이 종양내과에서 제일 각광받는 약제가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해서요. 이 항체, 아까 허세틴, 퍼제타와 같은 그런 이 표적 치료제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붙여놓은 그런 형태의 약입니다. 그래서 요 커다란 게 항체고요. 요 별 모양 돼 있는 게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링커라는 걸로. 그래서 이 항체가 있으니까 암세포의 약물이 결합하겠죠. 그래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암세포에만 세포독성 항암제를 전달을 하게 된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캐사일라라고 하는 약제도 사실은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붙여놓은 약물이긴 한데 이 엔허투라고 하는 더 최근에 나온 항체약물 복합제는 항체 자체는 똑같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항암제를 어떤 걸 쓰냐 더 강력한 항암제를 쓰고 그리고 항체 하나당 붙어있는 항암제 개수가 더 많고 양이 그리고 그 항체랑 약물이랑 결합을 시켜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게 돼서 하여튼 작용을 더 증가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포에 아까 허투가 막 많이 발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결합하면 그 세포 악성세포 안으로 항체가 들어가고 거기서 약물이 떨어져 나와서 그 세포를 죽이겠죠? 근데 그것이 또 세포막을 투과해서 바깥으로 다시 나와서 근처에 있는 종양세포까지도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투 주변 종양세포는 허투 발현이 없거나 유전자 변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 세포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아까 캐사일라라고 했던 약하고 이 엔허투라고 하는 새로운 표적 약물 항암제하고 비교했던 임상시험을 했더니 보통 질병이 나빠지지 않는 기간이 7.2개월 대 29개월로 너무 많이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투 양성 유방암의 2차 치료는 엔허투가 되겠고요. 급여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2019년도 치료시니까 당시에 임상시험 한창 하고 있을 때 등록이 되셔서 치료하고 보시면 양측 폐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엔허투라는 약은 뇌전이에도 효과가 좋아서 뇌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70% 정도는 반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뇌전이가 있으면 뇌는 약간 다른 일반 장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물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작년부터는 급여도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허투 저발현 유방암에서도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허투 저발현 유방암에서도 N02라는 약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허투 저발현이 뭐냐? 허투 양성 말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강양성이고 아니면 뭐 유전자에 증폭이 있으면 허투 양성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조금씩 허투 발현이 있어도 유전자에서 증폭이 없으면 그냥 허투 음성이라고 다 퉁쳐서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25%만 허투 양성이고 나머지 75%는 다 그냥 허투 음성,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중에서 일부 환자들은 그 세포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근접 세포까지 다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투 발현이 좀 낮거나 좀 없어도 이 약을 쓰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투 저발현 유방암은 염색을 했을 때 유전자 검사 말고요, 그냥 세포막에 발현이 조금만 있기만 하면 약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학 단백질 염색을 했을 때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염색이 나온 거를 허투 저발현이라고 하고요. 전체 유방암의 거의 50%가 됩니다. 저발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N02 관련한 임상시험은 데스티니라는 이름으로 다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스티니 브레스트 영사라는 연구는 이제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 유방암, 근데 뭐 3중 음성 유방암도 일부 포함되긴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항암제도 쓰고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우리 같은 이제 의사가 선택한 항암제하고 N02라는 약하고 비교를 했던 임상 시험입니다. 근데 보시면 기존 치료 항암제는 질병 진행하는데 중환값이 한 5.4개월이면 내성 생겨서 약 바꿔야 된다 했을 때 N02는 10개월. 그래서 질병 진행의 위험도를 50% 정도 감소시킨다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5개월과 10개월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은 일반 항암을 했을 때 우리가 17.5개월 정도라고 평균값을 얘기한다면 N02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2년 가까이, 이미 이제 항호르몬제 치료,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한 분들인데도 이 정도의 생존 기간이 나온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 좀 말씀드리면, 이건 7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 과거에 진단이 되셨어요. 진단됐을 때부터 폐전이, 뼈전이 동반이 있었었고, 보시면 ERPR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그 호르몬 수용체인데 양성이었고, 허투도 1 포지티브, 그러니까 저발현 유방암이었습니다. 이분이 파클리탁셀 항암도 하고 페마라 호르몬 치료, 엑스메스탄, 아피니토 호르몬 치료, AC 항암, 타목시펜, 파슬로덱스 임렌스의 호르몬 치료, 또 젤로다 할라벤, 젬자시스플라틴 항암제 엄청 쓰고 지금 거의 10번째 약으로 N02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부터. 그래서 지금 1년 시점에 봤을 때 이렇게 커다란 5.1cm 정도의 간전이가 있던 것이 거의 2cm 정도로 줄어든 상태로 현재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투 초저발현은요, 앞선 연구에서는 허투 저발현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1점, 2점만 등록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전체 암세포의 10%가 조금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발현이 있으면 아예 허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초저발현이다라고 이제 또 정의를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저발현까지에도 효과가 있을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허투 초저발현 암에서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미국에서는 올해 1월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10월에 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어져서 내년 초에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승인 준비 중이고,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이 N02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허투 양성에서는 이 N02라는 약이 보험이 되지만 허투 저발현에서 지금 쓸 수는 있지만 비급여, 허가는 되지만 나라에서 보험은 안 해준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허투 초저발현도 뭐 당장 뭐 내년 몇 월에 이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허들이 있겠죠. 비급여 약이고 약값이 뭐 저렴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한 가지가 더 생기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났냐? 그래서
내분비요법. 이 연구는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 연구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연구는 특징은 허투 초저발현,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그분들 포함을 했고, 그리고 항암 치료 안 한 분들도, 그러니까 그냥 내부 호르몬 양성인 경우에 그냥 항호르몬제 치료 이런 것만 했던 분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다른 일반 항암제하고 비교했을 때 진행되기까지 기간이 8.1개월에서 N02는 13.2개월, 1년이 넘고요. 이 약으로 1년 이상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조금이라도 허투라는 그 단백질의 발현이 내 암세포에 있다 하면 이 약을 씀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률 같은 경우는, 반응률은 뭐냐 하면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뭐 언제까지 합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그리고 또 CT 찍으면 줄었나요? 안 줄어들었나요?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안 나빠지면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은 퍼지지 않고 유지만 해도 괜찮다. 줄어들면 효과가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이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길이로 따졌을 때 30%, 그러니까 부피로 따졌을 때 50% 이상 줄어드는 거를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률이 N02군에서는 56%, 우리 일반 다른 기타 항암제, 뭐 젤로다, 뭐 할라벤 이런 것도 포함된 건데, 그건 30% 되었다는 거고, 일단 내가 반응을 얻었다 하면 그분들은 오래 가신다는 거죠. 아까 이제 평균 1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병 진행 안 하는 기간이, 근데 그거는 이제 약이 잘 안 들었던 분 포함한 거잖아요. 다 평균을 낸 거고 중앙값을 잡은 거고, 일단 내가 반응을 얻었다 하면 그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은 그러면 14.7개월, 15개월까지 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한 60에서 65%, 3중 음성 유방암이 한 15에서 20%, 허투 양성이 한 20% 이렇게 나눴었다고 한다면, 뭐 허투 양성은 여전히 허투 양성이지만 나머지 호르몬 양성과 3중 음성에서 허투 초저발현, 허투 저발현까지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이러한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거의 전체 유방암의 80%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작용 말씀드릴 건데, 뭐 모든 약이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이 N02가 항암제가 결합되어 있는 약이잖아요. 단순히 표적치료제가 아닌 거죠. 표적치료 항체, 약물 복합체. 표적치료제와 항암제의 결합약입니다. 이것도 오심구토가 있습니다. 꽤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구토제를 세게 씁니다. 이것도. 그래서 항구토제 전처치를 하고 있고, 기력저하 좀 기운 없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뭐 용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텀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조금 걱정하는 거는 폐렴. 그러니까 뭐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이런 게 아니라 약으로 인한 약제 유발성 폐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약 써서 생기는 폐렴이 오거든요. 아주 옛날에 고용량으로 뭐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시험에서는 이런 심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례까지 있었으나, 지금 현재 이제 유방암에서 쓰는 용량으로 유방암으로 지금 앞에 보여드린 여러 임상시험을 했을 때는 그런 폐렴으로 인한 사망 예는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해도 생기긴 생기는데 중증도나 빈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폐렴은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 사이클 3주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는데, 뭐 계속 엑스레이도 찍고 정기적으로 CT도 찍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증상 징후는 뭐 기침, 숨찬 거, 미열이 계속 된다거나 이런 것들, 뭐 다른 증상하고도 겹칠 수 있지만 그 새로이 생겼으면은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어차피 CT를 찍으니까 같이 보고 있고, 그럼 폐렴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원칙적으로는 증상이 있을 정도의 폐렴이 오면 다시 잘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하고 할 때는 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증상이 있을 정도의 폐렴이 있었지만 잘 회복해서 영상학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다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담당 교수님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무리하다가 폐렴 너무 심해져서 부작용으로 안 좋아지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염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